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70대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버릇없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아들과도 갈등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벌써 75세가 되었네요. 재작년에 재미삼아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사연에 빠지다를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들었었는데요. 얼마 전 아들 내외와 이런저런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 일이 있어서 독수리 타법으로 열심히 한자 한자 제 사연을 써내려 봅니다. 제 나이 꽃다운 22살에 동네 어르신의 주선으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던 집안의 큰아들과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키가 168cm 정도로 여자치고 좀 큰 편이었는데요. 저와 맞선 봤던 남자가 저와 키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수준이더라고요. 키는 성에 차지 않았지만 얼굴 생김새가 남자답고 저를 대할 때 다정다감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결혼하고 나면 가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결혼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첫째 딸이었는데 아래로 동생이 줄줄이 5명이나 있어서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바람대로 집안도 풍족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과수원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과수원에 매일같이 불려나가 일을 했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시집살이가 힘에 버겁기도 했지만 시댁에서 쌀이니 과일이니 저희 친정집에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군말 없이 시댁에서의 모든 일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께서는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고 저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첫째 딸아이를 바로 출산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건장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아들을 더 선호했는데요. 첫 손주로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님께서는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과수원 받아서 운영하려면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아휴, 이번에 딸을 낳아서 어떻게 하니? 이번에는 처음이라 어쩔 수 없었다 치고 둘째는 반드시 아들 낳아야 되니까 내가 알려주는 방법 잘 새겨듣도록 해.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남편 이후 아들을 둘이나 더 낳았는데요. 용한 방법이 있다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머리맡에 생강, 마늘을 바구니에 한가득 담아서 두고 자면 된다. 자고로 옛 어른들 말씀에 생강, 마늘이 남자 정력에 좋은 음식이라고 했잖아. 나는 머리맡에 두고 자니까 더욱 효과가 좋더구나. 첫째가 딸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진작에 알려줄걸. 이번에는 신경 써서 꼭 그렇게 해. 알았지? 시어머님 말씀에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둘째는 반드시 아들을 임신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머리맡에 생강과 마늘을 한가득 담아서 바구니에 올려놓고 잠들었는데요.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꼬박 100일 이상을 머리맡에 고약한 생강과 마늘 냄새를 맡으면서 수면을 취했는데요. 제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통했는지 첫째를 낳고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몸이 아직 덜 풀린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을 빨리 낳아야겠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벚꽃 필 무렵 둘째를 낳았는데요. 딸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둘째가 한없이 이뻐 보였지만 시댁 식구들은 워낙 모두 기대감에 부풀어 아들을 기다려왔고 또다시 딸이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마저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여보, 100일 넘게 고약한 냄새 참아가면서 머리맡에 마늘하고 생강 두고 잤었는데 효염이 전혀 없었나 보네. 어머니께서는 그 방법으로 나랑 동생들 낳았다고 하시던데 사람마다 효험이 다른 건가? 물론 딸이 2명인 건 좋긴 하지만 이번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딸이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네. 남편은 둘째를 낳고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한다는 듯이 크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그보다는 더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건 시어머님의 잔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딸을 낳을 수 있는 거니? 이번에는 확실히 아들이라면서 네가 설레발칠 때부터 알아봤다. 이번에도 딸 낳았으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대의 이으려면 아들 낳아야 될 텐데 또 쓸데없이 딸이나 낳았으니. 아휴.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첫째와는 달리 입덧이 심하지 않아서 아들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 입이 방정이었지. 괜히 시어머님께 아들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잔소리만 더 들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이번에 임신하고 첫째 때와는 느낌이 달라서 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어차피 셋째까지는 낳을 생각이니까 셋째는 반드시 아들 낳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저는 아무래도 시댁에서 저희 친정집에 경제적으로 살림을 보태주고 있었으니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잘 따랐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제가 셋째를 임신하자 시어머님께서는 기쁜 마음보다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지를 받아오셨는데요. 무당 말에 의하면 제가 음의 기운이 많아서 셋째도 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굿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굿을 받고 매일같이 밤이 되면 대접에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며 삼신 할머니께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낳고 보니 또 딸이더라고요. 그렇게 딸을 3명이나 낳고 제 평생 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8년 뒤늦게나마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년생으로 딸을 3씩이나 낳고 나니까 더 이상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늦게나마 하늘의 진정으로 닿았는지 삼신할머니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또다시 딸을 낳을까봐 두려워서 아기를 지우는 것도 잠시 고민했었는데요. 딸들이 모두 막내 동생을 보고 싶다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 배를 쓰다듬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기대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상 아들을 낳자 시어머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봐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8년 전에 했던 굿이 이제서야 진가를 발휘한 것 같네. 늦게나마 우리 집안 대이을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어. 여태까지 딸을 3명이나 낳고 온갖 눈치를 보며 고된 시집살이를 했었는데요. 시어머님 입을 통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아들을 낳자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초대해서 잔치를 열 정도로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늦게 얻게 된 아들이다 보니 딸들보다는 더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네요. 딸들은 옷도 다른 집에서 얻어다 입히고 돌려 입혔지만
아들은 항상 새 옷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도 차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워낙 시댁에서 저희 딸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막내 아들에게만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다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아이들 공부까지도 별의별 참견을 다 하셨습니다. 딸들은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될 텐데 뭐하러 돈 아깝게 공부시켜주고 그러니?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손자가 공부 더 잘할 수 있게 선생님이라도 붙여주면 좋겠구나. 사실 시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남편과 제가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수당을 따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독하게 먹었다면 힘들더라도 딸들을 모두 공부시켜줄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 셋을 굳이 가방끈 길게 공부시켜줄 필요성을 못 느꼈고 막내 아들에게만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온 선생님을 따로 붙여주어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모두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아들만 대학까지 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딸 셋에 귀한 막내 아들 하나를 낳고 시댁에서 과수원을 물려받아 남편과 함께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그 아이들이 커서 딸들은 모두 50대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40대가 되었네요. 자녀들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쉴 틈 없이 과수원에서 일만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우리들 삶은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은 70대가 되어서까지 과수원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며 자식들 모두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았는데 못하러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만큼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팔팔했고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이었을까요? 남편이 사과 수확을 앞두고 과수원을 돌아다니며 직접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크게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점차 치매 증상도 나타나면서 결국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언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남은 한 사람이 끝까지 보살펴주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가 70이 넘고 몸이 성치 않다 보니 남편을 온전히 혼자서 보살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남편이 골절상에 이어 치매 진단까지 받았을 때 자식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 모두들 각자 다른 의견들을 내놓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아들, 딸들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요. 첫째 딸은 아무래도 맞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일찍이 철이 빨리 들어서 학교를 다니며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수원 일까지 스스로 나서서 하며 엄마 아빠에게 큰 힘을 보태주었던 것 같네요. 원래는 첫째 딸이 가구 사업하는 사위를 따라 결혼을 하고 대구로 이사를 가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첫째 사위가 5년 전에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상심이 큰 첫째 딸이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다면서 과수원 일을 도우며 완도로 내려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은 모두 성인이라 각자 살 궁리를 알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딸도 마음 놓고 시골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자식들과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첫째 딸이라도 늦게나마 끼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위가 죽고 나서 첫째 딸은 시골로 바로 내려와서 저와 남편을 대신해 과수원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게 힘에 많이 부쳤었는데 첫째 딸 덕분에 몸도 마음도 편해졌던 것 같네요. 그 이후로 열 아들 못지않게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는 첫째 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심적으로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어려서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여배우라고 할 정도로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저도 남편도 객관적으로 인물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 어디서 이런 딸이 태어났는지 좋은 유전자만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둘째 딸을 보면서 언젠가 인물값 할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외모 때문인지 몰라도 서울 강남의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댁에 시집와서 저희 친정집에 쌀이니 과일이니 보내줬던 것처럼 둘째 딸도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값비싼 한우 고기와 건강식품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네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막내 아들과 더불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매일같이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는 다정다감한 딸이랍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자식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모두 환대를 받지 못했고 셋째 사위가 뱃일을 했는데 성격이 사나운 데다가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답니다. 처음 셋째 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호탕하고 남자다워 보여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요. 셋째 딸이 속이 깊어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랑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 김서방하고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들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전화 너머로 금방이라도 울컥처럼 떨리는 셋째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엄마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인 거 알고 있지? 네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말리지 않을 거야. 김서방 그놈이 매일같이 술 마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아이들까지 건드리려고 한다면 말 다 했다.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니 같이 살면서 못 볼 꼴 보지 말고 당장에 이혼해. 엄마 아빠가 우리 손주들하고 너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마. 저는 셋째 딸이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고생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고 당장에 이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부산에서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셋째 딸이 걱정돼서 손주들까지 모두 완주로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옆에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워낙 셋째 딸이 긍정적이고 씩씩하다 보니 혼자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전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줬을 뿐이었는데 별안간 횟집을 내더니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제는 빌려준 돈까지 모두 다 갚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은 자식들 중 가장 열심히 공부를 가르친 보람이 있게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의사 아들 덕분에 저희 부부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사실 남편의 치매도 아들이 시켜준 건강검진 덕분에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었네요. 어떨 때 보면 아들이 무뚝뚝한 것 같지만 내면은 여리고 아버지를 닮아 다정다감합니다. 특히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누나들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아무래도 누나들보다는 와이프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아들과 결혼하자마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병원을 바로 그만두고 아이 둘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며느리가 외동딸이긴 한데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 아들과 결혼했을 때 집부터 살림살이까지 모두 저희 집에서 장만해 주었네요. 문득 며느리가 저희 아들과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 왔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보통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면 긴장도 되고 떨릴 텐데 저희 며느리는 긴장되는 모습 전혀 없이 굉장히 당돌하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미식이한테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식이 아빠하고 나도 부부가 같은 일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가씨가 우리 미식이랑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어머님, 저는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미식 씨가 의사라서 월급도 많고 굳이 저까지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병원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미식 씨 내조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며느리가 다짜고짜 결혼하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니 어리둥절했는데요. 두 사람이 충분히 합의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물이니 뭐니 결혼 준비하실 때 기대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집안이 넉넉치가 않아서요. 간호사 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되고요. 결혼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미식 씨는 상관없다고 하던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괜찮으시죠? 그나저나 미식 씨가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규모가 꽤 커서 놀랐어요. 우리 미식 씨가 의사인 것도 모자라서 부잣집 아들이었네요. 며느리는 첫 만남에 결혼 자금이 없다면서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겠냐마는 며느리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해서 속물 같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라고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 아들 대비 여러 가지 면에서 며느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이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시켰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돈을 꽤 많이 벌어오는지 오래전에 아들네 집에 놀러 갔더니 가정부를 부리며 편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저희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 신분 상승을 한 것처럼 삶이 180도 바뀐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시댁에 먼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어쩌다 시부모님이 전화라도 하더라도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 스타일이라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싹수가 없는 편입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워낙 시자 들어간 음식조차 손도 안 댈 정도로 싫어한다고 해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아들과 둘이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만족해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님께 워낙 시집살이로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서 그런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는 시집살이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들, 딸들에게 남편이 골절상에다가 치매까지 진단받았다고 이야기하자 첫째 딸은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수준이니까 저랑 엄마랑 해서 둘이 아버지 돌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요양병원으로 아버지 모셨다가 낯선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더불어 셋째 딸도 남편을 집에서 돌보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횟집 운영하면서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긴 하지만 틈나는 대로 완도로 가서 아버지 돌보는 거 도와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언니랑 미시기보다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제가 완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테니까 엄마랑 미선 언니가 아버지 돌보다가 힘에 부치면 그때마다 제가 가서 도울게요. 사실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시댁과 더불어 저희 부부 모두 아들을 손꼽아 기다렸던 터라 처음에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못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셋째 딸이 워낙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 남편이 딸 중에는 셋째 딸을 가장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셋째 딸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반면 둘째 딸은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려서 3개월 정도 직접 모신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치매 걸린 환자를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치매에 걸리셨던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집에서 3개월 동안 모셨는데 말이 조금이라도 통하면 몰라도 치매 증상 심하게 나타나면 집에서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시설에 보내는 게 치매 증상도 심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좋지 않을까요?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저희 형제들끼리 나눠서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둘째 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제가 남편 옆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아무래도 집에서 돌보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남편 입장에서도 요양병원에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도 둘째 딸과 같은 한마음 한소리를 내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집에서 돌보다가 골병 나는 가족들을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는 치료받는다고 해서 낫지 않아요. 단지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어느 정도 유지시킬 뿐이죠. 시간 지나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엄마까지 괜히 아버지 돌보시다가 건강 잃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게 첫째 딸과 셋째 딸은 남편을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막내 아들이 의사이다 보니 전문가 소견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에 좀 더 믿음과 신뢰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딸과 셋째 딸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치매 걸린 남편을 돌보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 모두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네요. 반평생을 남편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살다가 남편이 막상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나니 마음이 괜히 심란하고 적적하더라고요. 한동안 쓸쓸한 마음을 없애려고 과수원 일에 더욱 매달렸는데요.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나이가 들다 보니 바람만 스쳐도 쉽게 울적해지고 쓸쓸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도 옆에 없으니 과수원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왔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내 아들이 대학병원을 나와서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고 해서 돈을 보태달라고 했었는데요. 엄마, 저 내후년쯤 개인 병원 차리려고 계획 중인데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대출도 받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요양병원에 계시고 엄마 혼자서 과수원 일하시느라 힘드신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막내 아들이 개인 병원을 해보겠다고 제 눈치를 보며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과수원과 집을 몽땅 팔아서 저 혼자 살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이 개원하는 데 돈을 보태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어린 손주 녀석들이 문득 보고 싶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도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내려오기 힘들다며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본 게 3년 이상이 넘은 것 같은데요. 손주들이 얼마나 컸을지 궁금해서 며느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던 건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점차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재중 통화에 시어머니라고 떴을 텐데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병원 일로 많이 바쁠 테니 연락할 일이 생기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대부분 문자를 보냈지 전화는 거의 걸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불현듯 전화를 거니 아들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시고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아버지께 무슨 일 생겼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며느리한테 계속 영상통화 걸었는데 안 받길래 너네 집에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전화해봤다. 별일 없는 게지? 아, 애들 엄마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애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한국에 없어서 전화 못 받았나 봐요. 오늘 저녁에 입국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전화통화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본 지도 꽤 오래되긴 했네요. 그래서 말이다. 엄마가 요즘 많이 적적해서 바람 쐴 겸 과수원은 딸한테 잠시 맡기고 너네 집에 가서 우리 이쁜 강아지들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다음 주 평일에 한번 올라갈게. 그래요. 엄마, 저는 엄마 오시면 좋죠. 오랜만에 집밥 좀 해주세요. 제가 애들 엄마한테 미리 말해놓을 테니까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무르시면서 애들도 실컷 보시고 푹 쉬다가 내려가세요. 처음부터 아들한테 전화할 걸. 괜히 며느리한테 여러 번 전화만 걸었다가 안 받아서 기분만 상했네요.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저녁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분명 한국에 돌아와서 부재중 통화에 시어머니가 여러 번 전화했던 내역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괜히 그런 생각을 하면 며느리가 괘씸하게 느껴져서 또다시 화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무시하기로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네요.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러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 설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과일, 채소들을 잔뜩 준비하다 보니 돗자리 한가득 짐을 싸게 되더라고요. 완도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나 그 많은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면 몸이 힘들 게 뻔했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서울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싱싱한 유기농 과일 채소들을 손주들에게 먹일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설렘 한가득 안고 서울로 가는 버스길에 올랐는데요. 60대까지만 해도 장시간 버스를 타는 게 힘든 줄 몰랐는데 70대가 되고 나니 버스에 올라 앉아서 가는데도 엉덩이가 베기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손주들에게 먹일 과일과 채소를 담은 보자기는 다행히 안전하게 짐칸에 넣어두었는데 5시간 동안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멀미가 나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창문을 열어서 바깥바람도 쐈다가 별나리를 다치면서 5시간을 버텼네요.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아들 집까지 무거운 보자기 짐까지 들고 지하철 버스를 못 타겠더라고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놀기나 하면서 시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차를 끌고 모시러 와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귀하신 며느님은 시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이렇게 끝까지 연락 한 번 없나 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런지 시골과 다르게 우뚝 솟아올라와 있는 아파트 건물들을 여러 채 보니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래 아파트 동은 많은지 한참 동안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이고 아들네 집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요. 벨을 여러 번 한참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벨을 눌렀을 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 시어머니지. 오랜만에 봐서 못 알아보는 게냐? 어서 문 열어라. 한참 동안 머리에 짐이고 있었더니 힘들어 죽겠구나. 어머님이시라고요? 갑자기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무슨 일로 오다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난주에 손주들 보러 서울 올라간다고 연락했는데 못 들은 거야? 미식이가 병원 일로 바빠서 미리 얘기 못했나 보네. 아무튼 짐도 있고 밖에 계속 서 있기도 그러니까 문부터 열어주고 대화하자꾸나. 며느리는 제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왜 문을 안 열어주고 밖에 서서 인터폰으로 며느리와 대화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집에 들이닥치셔서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든가. 지금 집에 애들 친구 엄마들 모여서 다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재수없게 말도 안 하고 뭐 어쩌자는 거야. 며느리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말하고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네요.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엄연히 시어머니인데 완도에서 서울까지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짐 한가득 싸서 온 사람한테 이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을 넘은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들에게 전화해서 며느리가 한 일에 대해 고자질하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병원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살고 있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인데 지금 미식이네 집 앞이거든? 그런데 지금 집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대신 너네 집에 좀 가도 되겠니? 엄마, 갑자기 서울에는 어쩐 일이세요? 서울에 올라온다고 왜 미리 연락 안 했어요? 미리 알았으면 터미널로 모시러 갔을 텐데. 지금 저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택시 타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미리 나가 있을게요. 저는 또다시 무거운 짐을 들고 둘째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곱씹을수록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재수없게 말도 안 하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네 집에 가는데 며느리한테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전화를 해도 뻔지르르하게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연락 한 동 안 받았다가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서울로 올라왔더니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니 이참에 며느리를 제대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75살 내 나이 걸고 초전박살을 내리라 다짐을 했죠. 둘째 딸네 집에 도착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털어놓았는데요. 저보다 딸이 더 흥분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따위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옳게 싹수 없는 건 진작에 알아봤는데 시어머니 문전박대할 정도로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진 몰랐네. 엄마, 당장에 나랑 같이 올케한테 찾아가요.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긴 했지만 하루 종일 짐을 들고 오랫동안 밖에서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이 버겁더라고요.
엄마도 당장에 찾아가서 작살내고 싶은데, 아휴,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엄마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쉴 테니까 저녁에 미식이가 병원 퇴근하고 돌아올 때쯤에 같이 가자꾸나.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다녀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렸고, 딸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 간신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누워서 쉴 생각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벌써 밖이 깜깜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밖에는 둘째 딸과 함께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미식, 네가 대학병원 의사면 대수야?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엄마가 시골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네 와이프가 문전박대하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 집에 오시자마자 3시간 넘게 깨어나지도 않고 내리 주무시더라. 누나, 미안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내가 지난주에 엄마랑 통화하고 와이프한테 이번 주에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너 내 앞에서 와이프 감싸고 돌지 마.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님이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니?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때 왜 행동을 하냐고. 이번 일은 나도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언니랑 미숙이한테 다 말해놓을 거야. 뭘 그런 일로 누나들한테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래. 내가 와이프 잘 알아듣도록 타이를 테니까 누나만 알고 그냥 넘어가 주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자세한 내막은 나도 잘 모르지만 와이프도 집에 중요한 손님 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문 못 열어줬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말에 화가 나서 방문을 열고 나갈까 고민했었는데요. 아들 녀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엄마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며느리에게 쌍욕까지 먹었는데도 지 와이프 편만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다른 아들과 다르게 와이프가 아니라 언제나 엄마 편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너한테 와이프 감싸지 말라고 했지? 아,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 와이프가 엄마한테 한 행동 알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 시끄럽고 너 이제 니네 집에 가. 엄마는 서울 올라오신 김에 우리 집에서 푹 쉬다 가시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알았어, 누나. 그럼 일단 늦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우선 돌아갈게. 엄마 깨어나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엄마한테는 따로 연락드릴게. 막내 아들은 둘째 누나 기에 눌려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들이 나간 뒤 한참 후에야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딸은 이미 첫째 딸과 셋째 딸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둘째 딸은 거실에 나온 저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언니랑 미숙이한테 올케가 오늘 엄마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내일 아침 고속버스 타고 당장에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 집에서 푹 쉬시고 내일 같이 미식이네 집에 쳐들어갑시다. 엄마도 이번에는 올케 가만두지 마요. 엄마가 항상 오냐오냐니까 올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 것 같아. 우리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저처럼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편하게 대해준다고 했던 게 화가 돼서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둘째 딸이 말한 대로 본때를 보여주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딸 때까지 모두 나서서 며느리를 찾아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며느리를 제대로 참교육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첫째 딸과 셋째 딸까지 모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 함께 아들네 집 앞에 모였는데 그날은 아들이 오후 진료가 없어서 마침 며느리와 함께 집에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전날과 다르게 벨을 누르자 며느리가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제는 제가 죄송했어요. 집에 다른 손님들이 있기도 하고 바로 문을 열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잠시 다른 데 가실 줄 알았는데 작은 형님 댁에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재수없게 말도 안 하고 집에 왔다고 쌍욕할 때는 언제고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착한 척, 다정한 척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이지 가증스럽더라고요. 어제는 나한테 재수없다고 화내면서 돌아가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은 태도를 바꿔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저 멀리 시골에서 짐까지 들고 온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 있는 거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세요? 아우, 생사람 잡으시네.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이왕 서울 올라오신 김에 애들 아빠 대학병원 가서 건강검진 좀 받고 가세요. 정말 치매 오신 거면 아버님 계신 요양병원에 빨리 들어가셔야 할 텐데. 이렇게 혼자 멀리까지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길 잃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또다시 선을 넘는 며느리의 발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치매 걸려서 빨리 요양병원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 이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그냥 네 하는 짓거리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어디 감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고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제 딴엔 기분이 나빴는지 며느리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저를 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노인네가 진짜 노망났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딸이 셋이나 있으면 딸들한테나 빌붙어 살아요. 아들네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고 이 노인네야. 저는 며느리의 한술 더 뜬 막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해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막말을 퍼붓는 며느리가 다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셋째 딸이 더 이상 가만히 못 있겠다 싶었는지 부엌으로 달려가서 컵 한가득 물을 받아오더니 며느리 얼굴에 뿌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올케라고 대우해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못해? 이미지, 너도 네 와이프 하는 꼴 좀 봐.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시어머님한테 노인네라고 할 수가 있니? 그런데 그때 아들 녀석이 자기 와이프라고 며느리를 또다시 감싸돌며 말하더라고요. 누나 그만해. 왜 다들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이 난리야. 하도 큰 소리 내서 옆집에까지 다 들리겠어요. 나 대학병원 교수인 거 이 아파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무슨 말하는지 알았으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봤자 서로 감정말 상할 테니까 누나들하고 같이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손주들 것과 같이 바리바리 반찬을 싸들고 완도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올라왔건만 누나들하고 같이 저한테 돌아가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네요. 아들 하나 의사 만들겠다고 누나들은 중학교까지만 공부시켜주고 모든 돈을 투자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대학병원 교수라고 콧대만 높아져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저한테 막말을 한 것보다도 아들이 저를 하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나빴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딸 셋 모두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첫째 딸이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 뺨을 치켜올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대학병원 교수 되더니 배때기가 불렀구나. 대학병원 교수고 의사면 가족들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까지 거 밖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도움 없었다면 네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들은 첫째 딸에게 한 대 맞고 한 소리 들으니 그제야 잘못한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첫째 딸 뺨을 다시 치켜 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돼 있는데 안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 밖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친누나한테 뺨이나 맞으면서 개차반 취급이나 받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네요. 다들 그만하시고 얼른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며느리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이야기해야겠구나. 이제 엄마는 올해까지만 과수원 운영하고 그만두려고 한다. 과수원 180평, 집 42평 다 팔아서 엄마 살 집만 조그맣게 구하고 편하게 쉬려고 해. 너희 아빠랑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생전 재산을 미리 너네 앞으로 분할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갑자기 과수원 운영을 그만두고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이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미식이 제외한 딸 셋한테 똑같이 분할할 예정이다. 다들 엄마 결정에 토달지 말고 앞으로 미식이 내외는 엄마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니까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하자꾸나. 엄마는 그동안 너네한테 부모로서 할 도리는 넘치게 다 한 것 같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저한테 개원한다고 돈 좀 보태달라고 했던 게 뒤늦게 생각났는지 그제야 아차 싶어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며느리가 먼저 저한테 다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많은 재산 중에 우리 애들 아빠 재산은 하나도 없다뇨.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희 애들 아빠 개원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돈 보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었니? 네 말대로 내가 치매에 걸렸는지 돈 보태준다고 했던 기억 전혀 안 나는구나. 그리고 내 돈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아까 쓰레기 같은 집안이라고 비하하지 않았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쓰레기 같은 집안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어머님, 아까는 제가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노여움 마시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지 애들 아빠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며느리는 본인이 했던 말을 애써 수습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런 며느리를 감싸고 돈 아들한테도 정남이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제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식이, 너 잘 들어라.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네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누나들하고 차별하면서 분에 넘치게 잘해줬던 거 인정하지? 어려서부터 너한테는 새 옷 사주고 누나들은 남들한테 물려받은 헌옷만 입혔다. 그뿐이면 누나들이 억울하지도 않지. 누나들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거 너 때문에 꾹 참고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너 하나 제대로 된 대학 보내겠다고 일찍이 집안일 도우면서 너 의대 보내준 거 모르지 않겠지?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숙연해졌고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네가 엄마도 못 알아보고 누나들까지 무시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배운 놈이 더 안다고 엄마는 너한테 크게 실망했다. 이제는 네가 아니라 누나들한테 늦게라도 공평하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한테 재산 일푼 안 준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때 다시 며느리가 재산이 그리도 탐났는지 무릎까지 꿇으며 가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애들 아빠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을게요. 며느리와 아들이 진작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모를까. 이사달까지 만들어 놓고 돈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할 말 다 한 것 같구나. 이제 다 같이 돌아갈 테니까 정말 너네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제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리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잊어버리고 저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 말씀대로 재산에 욕심 안 부릴 테니까 모든 재산은 누나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누나들, 이 사람 뭐까지 내가 사과할게.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못 볼 꼴 보여서 미안해. 아들이 재산을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옆에서 울고불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들과 함께 아들네 집에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지금은 제가 자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게 있으니 50년 넘게 동고동락한 과수원과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억이 참 많았던 곳인데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네요. 남편과 나이가 들수록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씩 비워나가자고 했는데요. 이제는 과수원 일도 그만두고 여유가 생겼으니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도 더 자주 만나러 가고 제 여가 생활도 즐기려고 합니다. 아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마음이 아리긴 하지만 남은 자식이 셋이나 되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앞으로 딸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